여기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다는 미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버스를 타려다가 자신에게 접근해서 뜬금없이 인적 사항을 적으라고 강요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던 그는 이내 옆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다른 외국인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건네자 그만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대학생 아이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가 출신 아버지를 돕고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많은 나라들을 옮겨 다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만약 제가 살아본 나라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 2개를 뽑는다면 저는 단연 한국과 일본을 꼽을 것 같습니다. 두 나라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느낌을 줬거든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며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완전히 틀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방문했던 일본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일본의 첫인상은 미국보다 훨씬 안전해 보였고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높은 선진국인 듯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제 일본에 대한 만족은 채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로 일본의 평범한 가정집에 방문하게 됐고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저는 저희 반에서 꽤나 부유한 편에 속한다는 일본인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고 그의 초대를 받아 하루 동안 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꽤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류의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중산층들의 현실은 정말 처참했거든요. 그의 집의 대다수의 전자제품들은 전부 제조된 지 30년은 지난 고물이었고 심지어 이마저도 전기를 아껴야 한다면서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안 쓴 지 수십 년은 지났는지 이제는 누렇다 못해 까맣게 변해버린 에어컨은 그저 장식품이 된 지 오래인 듯 보였고 선풍기도 매우 더울 때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겨울에 일본 집은 또 어찌나 춥던지 이들은 바람을 거의 막아주지 못하는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그저 난방 없이 이불 하나로만 추운 새벽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제발 난방 좀 틀어달라며 거의 빌다시피 구걸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인 친구는 난색을 표할 뿐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입술이 새파래지고 정말 자다가 비명행사하기 직전이 돼서야 마지못해 매우 약한 난방을 틀어줬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더니 저는 어느샌가부터 학교에서도 왕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의 난방비는 일반 중산층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 일본은 집 자체가 단열이 안 되는 특성이 있어서 난방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손님이 집주인에게 난방을 요구하는 건 굉장한 신뢰로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난방비가 비싸봤자 얼마나 한다고. 경제대국인 줄 알았던 일본은 알고 보니 겨울에 난방조차 못 틀 정도로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외국인인 제가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모든 일본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저를 왕따시키는 건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이들에 대해 더욱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해 보였던 일본인들은 알고 보니 자신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뒷담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는 음습한 민족이었거든요. 특히나 이들은 한국을 그렇게나 욕해댔는데 한국은 가난해서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살며 한국 드라마는 전부 일본을 베낀 표절작이라며 문화 도둑국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일본인들은 전기세를 낼 돈도 없어서 전자제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일본인들은 표절작이라던 한국 드라마에 거의 미쳐있다시피 해서 쉬는 시간에 한국 드라마 이야기 아니면 딱히 할 말도 없어 보이는 듯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들의 모순적인 태도에 학을 떼고 말았죠. 아무튼 그렇게 지옥 같은 일본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는 대학교 진학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완전히 사회성을 잃게 된 저는 미국 대학교에서도 통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밝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늘 겉돌기만 하고 우울증까지 생겨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게 아버지는 한국으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사실 자신도 일본이 잘 안 맞았다며 자신이 일본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족들과
따뜻하고 의리 있는 한국인들 덕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나 싫어했던 일본인들이지만 이들의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라는 주장에 약간의 세뇌를 당하기도 했고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아시아라면 치가 떨리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기에 저는 살기 위해 마지막 용기를 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공항은 다른 공항들처럼 정신없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였기는커녕 마치 거대한 문화 복합 공간에 온 것처럼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 이곳 분위기의 정체를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맙니다. 바로 공항 곳곳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의상과 분장을 한 사람들이 행진을 하며 옛날의 한국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듯 했고 어떤 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공연하는 사람들이 공항 내 여행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의 인천공항은 그저 교통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문화를 알리며 관광객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야외 공연을 민폐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에 아무리 사람들로 복잡한 거리더라도 늘 알 수 없는 정적과 긴장만이 가득해서 소름 돋는 위화감마저 들었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던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활기차고 아름다운 분위기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서 환상적인 공연을 즐기고 한국의 대학교로 향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과 버스 정류장, 심지어 지하철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들을 경험해보면서 이 정도의 교통 편의성을 가진 공항은 난생 처음이었기에 약간의 당황스러운 감정마저 느끼고 말았습니다. 보통 공항에서 도시로 이동하려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 외엔 별다른 수가 없고 그마저도 여행 성수기 때가 된다면 공항 택시조차 부족해서 웃돈을 주고 카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감사한 마음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손쉽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키오스크를 이용해 제가 탈 버스의 승차권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을 도와주는 한국인 직원이 혹시 짐배달 서비스를 예약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짐배달 서비스라니 제가 이런 들어본 적도 없는 서비스에 당황해서 두 눈을 꿈뻑거리고 있자 이 직원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의 공항버스에서는 짐을 숙소까지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원래는 미리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마침 운 좋게도 빈자리가 몇 개 생겼다고 말해왔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짐 배달은커녕 짐을 잠시 들어주겠다는 말로 여행객을 속인 뒤 그대로 도주하는 전문 범죄자들이 득실되고 있기에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은 당연하다는 듯 별도의 QR코드를 통해 들어간 사이트에서 짐 배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에 왠지 모를 신뢰감이 간 저는 그렇게 제가 방문할 학교의 기숙사 주소를 입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도착한 버스기사는 능숙하게 제 짐에 스티커를 붙이더니 그대로 짐칸에 싣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제 옆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던 서양인 커플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스템이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한국에 벌써 3번째나 방문했다는 이 커플은 한국에서는 장애인이나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이들을 고용해서 공항버스 짐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해줬는데요. 택배사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회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어떠한 천재지변이 닥쳐도 당일 곧바로 짐을 배송해주는 놀라운 책임감으로 일을 수행한다며 칭찬하더라고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 택배 배달조차도 거의 한 달이나 소요되고 일본에서는 아예 장애인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같은 사람으로조차 보지 않거든요. 이들은 앞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주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복지 세금이 아깝다며 장애인들을 욕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 자체가 거의 없죠. 그러나 한국은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통해 복지와 서비스를 둘 다 챙기는 환상적인 제도를 운용 중이라니 저는 이 나라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선진국이 아닐까 싶어 약간의 설레는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꽤나 복잡한 여정을 보내야 했지만 무거운 짐 없이 홀가분하게 대학교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숙사 입관 날짜를 잘못 알고 한국에 너무 빨리 도착했기 때문인데요. 기숙사 안은 이미 기존의 인원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임시로 거주할 수조차 없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저는 다소 급하게 한국을 오느라 한국말도 서툴렀고 숙소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기숙사 담당 학생은 제게 놀라운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자신의 친구의 집이 이 근처라며 원한다면 기숙사 입관 날짜까지 그곳에서 사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왔거든요. 아니,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서 재워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무척이나 당황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게 선택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한국인 친구네 집에서 머물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을 민철이라고 소개한 한국인 친구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일본인들은 한국을 가난한 후진국이라며 뒷담을 해댔지만 아무리 추워도 난방을 킬 여력도 없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민철의 집에는 마치 22세기의 가정집처럼 최첨단 가전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일단 민철은 TV를 켤 때조차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저 AI 비서라는 시스템을 통해 TV를 켜라는 말 한마디로 TV를 켜버렸거든요. 심지어 그의 집에는 각기 다른 용도의 냉장고가 3대나 설치되어 있었을 뿐더러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저절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난방이나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습기를 작동시키는 놀라운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재밌게도 민철은 날씨가 아직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제게 얼음 정수기를 사용해서 얼음물을 건넸는데요. 저는 살면서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 자체를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 얼음물을 권유받는 것도 처음이었기에 꽤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얼음 정수기는커녕 냉장고를 2대 이상 구비하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민철의 집은 이렇게 놀라운 가전제품들이 즐비할 수가 있는지 저는 처음에 민철이 엄청난 갑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민철은 이러한 제 추측에 웃어 보이며 자신은 그저 서민층일 뿐이며 한국인들은 다들 이 정도의 가전제품쯤은 구비해놓고 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넣어둘수록 전력 소모가 많아진다며 겨울에는 웬만한 음식이나 음료들은 전부 빼서 베란다에 보관해두던데 한국인들은 그러한 걱정은커녕 마치 집안 자체가 전기발전소인 것처럼 부담 없이 전자제품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민철의 부모님이었어요. 민철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민철의 부모님이 퇴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거든요. 민철의 부모님은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맞이해주시며 저희 집처럼 편하게 있다가 가라는 친절한 말씀까지 건네셨는데요. 사실 이건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들었던 이야기였기에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죽고 싶지 않아서 난방 좀 틀어달라고 했다가 모진 대우를 받고 쫓겨나 버렸거든요. 하지만 민철의 부모님은 일본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의 집안은 겨울임에도 온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따뜻했으며 민철의 부모님께서는 제게 끊임없이 음식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심지어 민철의 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음식을 못 먹는 기색을 보이면 덩치값을 못한다며 제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셨고 민철은 그저 못 말린다는 표정으로 저보고 힘내라는 무언의 눈빛을 건넬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뱃속에 공간이 남아있지가 않을 즈음 민철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표정으로 잠시 바람이나 쐬자며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철의 부모님에게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민철은 제게 소화도시킬 겸 한강공원으로 산책이나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한강공원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던 곳 중 하나였고 저는 흔쾌히 그를 따라 이동했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민철이 뜬금없는 한강 중턱에서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가 대체 뭘 하려는 건가 싶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는 한강에서 내리다니 그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긴장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상택시라는 팻말과 함께 웬 배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철은 이 수상택시는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돕고 관광객들이 한강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해줬는데요. 이곳 도선장에는 치킨 같은 음식도 판매하는 등 문화공간으로서 낭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반 대중교통에서도 믿기지 않는 서비스를 자랑하지만
수상교통마저 자유자재로 발전시켜 상용화해 놓은 한국의 모습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매번 출퇴근 시간대마다 지옥 같은 교통체증을 견뎌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애초에 수상택시라는 선택지가 있어서 이러한 체증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낭만적인 경험을 하게끔 도와주는 모습에 한국인들은 다들 천재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낭만적인 수상택시를 타고 순식간에 한강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어둑한 밤임에도 매우 안전한 한국의 밤공원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한국에서의 행복한 하루에 알 수 없는 벅차오름을 느끼고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는데요. 한국은 일본에서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제게 손을 내밀어줬을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완전히 치유까지 해줬거든요. 한국은 경제 수준, 시민의식 수준, 사람들의 따뜻함,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고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날조와 발악은 그저 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섬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